다음은 이 코스의 개요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와 연결되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가 우리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코스는 현대 기술과 반려동물의 융합을 통해 더욱 깊고 풍부한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을 꿈꾸는 지식인, 교양인, 지성인, 그리고 평생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습니다. 이 코스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스는 총 8개의 클래스로 구성하였으며 각 클래스당 약 20분 정도의 동영상 멀티미디어 강의로 구성하였습니다. 이 코스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 1. 반려동물과 유비쿼터스 기술의 정의와 적용. 주제 2.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 주제 3. 반려동물의 사회적 가치와 윤리적 고려사항. 주제 4. 유비쿼터스 반려동물 실제 사례와 미래 전망입니다. 다음은 각 클래스입니다. 제1강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영향, 제2강 반려동물 종류, 반려견 35종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3강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제4강 반려동물의 훈련과 사회화, 제5강 도시생활 속의 반려동물, 제6강 반려동물과의 문화와 사회생활, 제7강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 제8강 반려동물 관리와 보호단체입니다. 이 코스의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강좌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이 강좌는 여러분이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더 나은 소통과 이해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이 강좌를 통해 여러분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미래를 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1강입니다. 제1절 반려동물과의 만남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우리 삶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만남은 때로는 우연히 시작되기도 하지만 그 결과는 종종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풍요로움을 더해줍니다. 저는 이러한 반려동물과의 만남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족은 언제부터인가 반려동물을 가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집에 2마리의 강아지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몸집이 제법 큰 골든 리트리버였고 다른 하나는 몸집이 상대적으로 작은 히트 닥스훈트였습니다. 제1항 골든과 히트 만남 1. 제가 골든과 히트를 만나게 된 그날 저의 인생은 새로운 의미를 얻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 그들의 눈동자는 저를 깊이 훑어보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특히 골든의 경우에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순수한 감정과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그녀의 눈동자에서 표현 없는 애정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어도 그 감정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2마리의 강아지는 우리 집에 따뜻함과 새로운 미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의 유쾌한 꼬리 흔들림은 우리 집에 새로운 에너지를 제공했고 우리에게 새로운 책임도 안겨주었습니다. 골든과 히트와의 첫 만남은 우리 가족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스러운 눈빛과 무한한 애정은 우리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인내와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아파트에서 2마리의 강아지를 함께 돌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 노력과 헌신은 큰 보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화목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각자 서로에게 배려심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2항 골든과 히트 만남 2입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저의 스트레스와 조바심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산책을 하며 무거운 마음을 풀어내고 자연과의 조화를 찾는 시간들은 참으로 저에게 주어진 준비된 행운이었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저는 자연과 더 가까워지며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켜 주었고 그들이 주는 행복한 순간들은 저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그들과의 만남은 사회적 연결감을 증진시켜 주었습니다. 골든과 히트를 동반해서 산책하거나 반려동물 놀이센터에 가면 다른 반려동물을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행운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근처에 구청에서 마련하고 관리하는 반려동물 놀이센터가 근린공원에 위치해서 무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만남은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를 제공하였고 저의 사회적 관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3항 골든과 히트 만남 3입니다. 저의 삶에 있어서 골든과 히트와의 만남은 단순히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아니라 더 큰 가족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골든과 히트와의 만남을 통해 저는 사랑, 책임감, 행복, 이해, 용서, 소소한 일상의 자유로움, 그리고 사회적 연결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였고 더 멋진 인간으로 성장하게 해주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들과의 만남은 정말로 아름다운 경험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있으며 그들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저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해 줍니다. 이 소중한 동반자들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저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제 삶의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고 저에게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선물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2절 우리는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가? 인간은 수천 년 동안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반 생활을 하면서 매우 깊은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와 동기에 기반한 우리 인간의 선택이었습니다. 이 절에서는 인간이 왜 반려동물을 키우는지에 대한 몇 가지 주요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제1항 반려동물과의 동행 이유 첫 번째입니다. 첫째, 인간과 동물의 공존입니다. 인류의 초기부터 인간과 동물은 함께 공존해 왔습니다. 사냥 동물을 잡아먹는 행위로부터 시작해서 동물을 축양하고 길들이며 가축으로서 기르는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공존은 생활에 도움을 얻기 위한 관계에서부터 점차 동반자로서의 역할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문화적 특성입니다. 동물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양한 문화에서 동물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며 종교나 전설에서도 중요한 캐릭터로 등장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일상에서 뿌리 깊은 의미를 제공하며 우리에게 무한한 행복과 사랑을 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물을 키우고 그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더 풍요로운, 더 연결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지지 와 연결입니다. 반려동물은 종종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며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깊은 정서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충실함을 제공하며 외로움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신체적 운동과 활동을 촉진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더 많은 신체적 운동과 활동을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와 같은 반려동물은 활발한 활동을 요구하며 이는 우리가 더 많은 야외 활동과 운동을 즐기도록 도와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거나 놀이를 하면서 우리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산책, 놀이, 그리고 야외 활동은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더 활발한 생활을 촉진하며 이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반려동물은 사회적 상호작용과 연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산책이나 동물 애호가 모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동물공원, 반려동물 행사 및 동호회와 같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은 주변 사람들과 공통 관심사와 주제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유와 이점은 다양하고 복합적입니다. 인간과의 오랜 공존, 정서적 지지, 유용한 동반자로서의 역할, 운동 및 활동 유도, 사회적 상호작용
소통 및 연결, 그리고 문화적 특성은 이러한 관계의 주요 동기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이유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제3절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일상에서 점차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농업, 경비, 사냥 등의 목적으로만 동물을 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반려동물의 중요성과 그들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1항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책임감과 배려심의 향상입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과정은 책임감과 배려심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자신의 돌봄과 안녕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책임은 어린이와 가족 구성원에게 유용한 교훈을 제공하며 동물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이것은 자기 관리 및 자기 희생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측면 중 하나로 나타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큰 책임감을 가지게 되고 타인의 필요를 이해하고 돌봄을 제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촉진합니다. 산책, 놀이, 그리고 활동적인 시간을 공유함으로써 우리는 더 활기찬 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상적인 활동은 운동량을 늘리고 신체적 활동을 촉진합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은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려동물을 산책시키거나 공원에서 다른 반려동물 주인들과 만나면 새로운 친구를 사귈 기회가 늘어나며 이는 사회적 연결성을 증가시키고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산책을 하거나 동물 애호가 모임에 참석함으로써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2강입니다. 제2강 반려동물의 종류입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의하면 국내에서 인기가 많은 강아지 9종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제시한 상위 9종을 포함하여 2021년까지의 인터넷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챗GPT를 활용하여 한국에서 가장 많이 기르는 강아지 35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한국에서도 강아지의 인기는 계속 변하고 있으며 새로운 품종, 특히 혼합종들이 등장하면서 순위가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강아지 품종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상위 9종을 제외한 하위 순위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순서는 2021년까지의 인터넷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였습니다. 제1절 소형견 12종입니다. 첫째, 말티즈입니다. 말티즈는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20-25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보통 3-4kg 정도입니다. 이러한 작은 사이즈 때문에 아파트나 작은 주택에서도 키우기에 적합합니다. 둘째, 푸들입니다. 푸들은 소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스탠다드 푸들, 어깨 높이 약 45-60cm 정도, 몸무게는 18-30kg 정도입니다. 미니어처 푸들, 어깨 높이 약 28-35cm 정도, 몸무게는 5-9kg 정도입니다. 토이 푸들, 어깨 높이 약 24cm, 2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2-4kg 정도입니다. 셋째, 포메라니언입니다. 포메라니언은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18-22cm 정도이고 몸무게는 2-3kg 정도입니다. 이 작은 크기는 아파트나 작은 주택에서도 키우기에 적합하며 이동이나 여행 시에도 편리합니다. 넷째, 시추입니다. 시추는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22-27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5-7kg 정도입니다.
다섯째, 비숑 프리제입니다. 비숑 프리제는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23-3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5에서 8kg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치아와입니다. 치아와는 아주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13에서 23cm 정도이고 몸무게는 1.5에서 3kg 정도입니다. 치와와는 손바닥에 올려도 편안하게 맞을 정도로 작은 품종 중 하나입니다. 일곱째, 요크셔 테리어입니다. 요크셔 테리어는 작고 가벼운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약 18에서 23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보통 2에서 4kg 정도입니다. 이 작은 크기는 아파트나 작은 집에서 키우기에 적합하며 이동이 편리합니다. 여덟째, 닥스훈트입니다. 닥스훈트는 일반적으로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스탠다드 닥스훈트는 성인견의 높이는 대략 20에서 23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7에서 14kg 정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미니어처 닥스훈트는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12에서 1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4에서 6kg 정도입니다. 미니어처 카니넨 닥스훈트는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12에서 15cm 정도이고 몸무게는 3, 4kg 정도입니다. 아홉째, 보스턴 테리어입니다. 보스턴 테리어는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37에서 43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보통 7에서 11kg 정도입니다. 열 번째, 노폭 테리어입니다. 노폭 테리어는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가 20에서 25cm 정도이며 몸무게는 4에서 6kg 정도입니다. 11번째, 댄디 딘몬트 테리어입니다. 댄디 딘몬트 테리어는 작은 크기의 소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가 약 20에서 2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8에서 11kg 정도입니다. 12번째, 미니어처 핀셔입니다. 미니어처 핀셔는 소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20에서 3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4에서 5kg 정도입니다. 제2절 중형견 12종입니다. 첫째, 코카프입니다. 코카프는 중간 크기의 중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보통 36에서 3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4에서 11kg 정도입니다. 둘째,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중간 크기의 중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어깨 높이는 대략 45에서 55cm 정도이고 몸무게는 15에서 23kg 정도입니다. 불독입니다. 불독은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아지와 성인견의 크기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경우 어깨 높이가 33에서 4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18에서 25kg 정도입니다. 넷째, 달마시안입니다. 달마시안은 중간 크기의 중형견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58에서 6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16, 32kg 정도입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작을 수 있으며 암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가 56에서 5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16에서 24kg 정도입니다. 다섯째, 도베르만 핀셔입니다. 도베르만 핀셔는 대체로 중간 크기의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60, 7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35에서 45kg 정도입니다. 암컷의 경우 수컷보다 작을 수 있으며 암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50에서 6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27에서 35kg 정도입니다. 여섯째, 보더콜리입니다. 보더콜리는 중간 크기의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48에서 56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14에서 20kg 정도입니다.
7번째, 비글입니다. 비글은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33에서 41cm 정도이며 몸무게는 대략 10에서 16kg 정도로 다양할 수 있습니다. 8번째, 사모예드입니다. 사모예드는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53에서 6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20에서 30kg 정도입니다. 9번째, 스피츠입니다. 스피츠 종류는 다양한 크기와 색상을 가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20에서 3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5에서 10kg 정도입니다. 10번째, 샤페이입니다. 샤페이는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46에서 5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25에서 30kg 정도입니다. 11번째, 시바이누입니다. 시바이누는 중형견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33에서 43cm 정도이며 몸무게는 9에서 14kg 정도입니다. 12번째, 아메리칸 에스키모 덕입니다. 아메리칸 에스키모 덕은 중간 크기의 중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크기에 따라 토이, 미니어처, 스탠다드 등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탠다드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38에서 4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10에서 18kg 정도입니다. 제3절 대형견 11종입니다. 첫째, 골든 리트리버입니다. 골든 리트리버는 중대형견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56에서 6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30에서 34kg 정도입니다. 둘째, 시베리안 허스키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는 중대형 견종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53에서 6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20에서 27kg 정도입니다. 셋째, 라브라도 리트리버입니다. 라브라도 리트리버는 중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57에서 62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29에서 36kg 정도입니다. 넷째, 로트와일러입니다. 로트와일러는 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61에서 69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50에서 60kg 정도입니다. 다섯째, 불가리안 셰퍼드입니다. 불가리안 셰퍼드는 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65에서 75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40에서 55kg 정도입니다. 여섯째, 불마 스티프입니다. 불마 스티프는 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64에서 68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50에서 59kg 정도입니다. 일곱 번째, 보르조이입니다. 보르조이는 큰 체격의 대형견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71에서 84cm 정도이고 몸무게는 34에서 48kg 정도입니다. 여덟 번째, 아프간 하운드입니다. 아프간 하운드는 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68에서 74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26에서 34kg 정도입니다. 아홉 번째, 아키타입니다. 아키타는 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64에서 70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32에서 39kg 정도입니다. 열 번째, 아키타 이누입니다. 아키타 이누는 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큰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66에서 71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45에서 59kg 정도입니다. 11번째, 아이리쉬 셔터입니다. 아이리쉬 셔터는 중대형견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에 따라 약간의 크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컷의 경우 성인견의 어깨 높이는 대략 58에서 67cm
5cm 정도이고 몸무게는 대략 27에서 32kg 정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3강입니다. 제3강의 주제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입니다. 제1절 행복한 환경을 위한 주거 공간 디자인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서 더 이상 빠질 수 없는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위한 쾌적하고 행복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간 디자인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한 주거 환경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제1항 주거 환경 디자인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다양한 활동 공간의 마련입니다. 반려동물은 활발한 생활을 필요로 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합니다. 주거 공간 내에는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휴식 공간, 놀이를 할 수 있는 놀이 공간 등을 고려하여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고양이의 경우 선반과 캣타워, 강아지의 경우 장난감이나 놀이 시설을 갖춘 구조물을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한 환경 보장입니다. 반려동물의 안전은 최우선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예방적으로 전기 코드나 유해한 물질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는 디자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창문과 발코니 등의 개방적인 부분에 안전망을 설치하여 낙하사고를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셋째, 환기와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에서는 냄새와 공기질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환기를 위한 창문의 위치와 환기 시스템을 적절하게 고려하여 공기의 흐름을 유지하고 냄새가 쉽게 퍼지지 않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청결한 공간 유지를 위해 반려동물의 배변 처리 공간을 디자인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소음과 진동에 대한 고려입니다. 반려동물은 소음과 진동에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인접한 주거 공간이나 외부 소음으로부터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접촉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나 재료를 사용하여 디자인해야 합니다. 제2항 주거 환경 디자인 시 고려사항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주거 환경을 디자인할 때 주거 공간을 반려동물 친화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첫째, 충분한 휴식 공간 마련입니다. 반려동물은 휴식과 수면이 중요합니다. 편안한 침대, 쿠션 혹은 편안한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놀이와 활동 공간 마련입니다. 반려동물의 활동량을 고려하여 놀이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장난감이나 활동기구를 활용하여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청결한 환경 유지입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털이 떨어지는 동물의 경우 털 정리를 위한 도구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연과 조화입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주거 환경은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창문을 통해 자연광을 적극 활용하고 조화로운 실내 식물을 통해 공기를 정화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입니다. 첫째, 안전한 재료와 가구 선택입니다. 반려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는 물건을 없애거나 안전한 재료와 가구로 대체해야 합니다. 둘째, 활동 공간 마련입니다. 충분한 운동 공간을 마련하고 실내와 외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먹이 공간 유지 관리입니다. 먹이를 먹는 공간을 정리하고 먹이와 물을 제공하는 곳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 주거 환경을 꾸준히 청소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제2절 기본적인 훈련 원칙과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큰 기쁨을 주는 동반자이지만 동시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는
목표는 적절한 훈련을 통해 종합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훈련은 행동 관리와 사회화를 강화하여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동물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의 기본적인 훈련 원칙과 효과적인 훈련 방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제1항 훈련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반려동물 훈련은 더 나은 소통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훈련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통제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을 증진시킵니다. 둘째, 반려동물을 다른 동물과 사회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화는 주인과 동물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며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과 사람과 안전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제2항 훈련의 종류입니다. 첫째, 기본 훈련입니다. 기본적인 명령어, 앉아, 누워, 기다려 등을 가르치는 것은 반려동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필수입니다. 둘째, 문제 행동 대처입니다. 반려동물이 부정적인 행동을 보일 때 이를 수정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셋째, 미적인 훈련입니다. 반려동물의 미적인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고 깨끗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3항 기본적인 훈련 원칙입니다. 첫째, 긍정적 보상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이 원하는 행동을 보여줄 때에는 칭찬, 간식, 놀이와 같은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그 행동을 증진시킵니다. 둘째, 일관성입니다. 훈련 중에는 일관성 있는 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동일한 행동에 대해 일관되게 대응함으로써 반려동물이 더 빠르게 원하는 행동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짧은 세션입니다. 짧은 훈련 세션을 통해 반려동물의 집중력을 유지하고 지루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5에서 10분 정도의 짧은 세션을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시간적 적절성입니다. 반려동물의 행동과 보상 간의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효과적입니다. 바로 다음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반려동물이 원하는 행동과의 연결성을 강화시킵니다. 제4항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긍정적 보상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을 훈련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긍정적인 강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원하는 행동이 나타날 때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보상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상은 간식, 칭찬 혹은 터치 등이 될 수 있으며 이로써 원하는 행동을 더 자주 반복하게 만듭니다. 둘째, 일관성 있는 규칙과 훈련입니다. 반려동물 훈련에서 일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령어나 규칙은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이 혼란스럽지 않고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간과 인내입니다. 훈련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기대와 요구를 이해하는데 몇 번의 반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차근차근 훈련을 진행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입니다. 어려운 훈련이나 특수한 문제를 다룰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문적인 트레이너나 동물 행동학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훈련을 맡길 수 있습니다. 제3절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합니다. 이는 적절한 식단과 영양 공급을 통해 달성되어야 합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식단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영양 공급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1항 균형 잡힌 식단과 영양입니다. 첫째, 반려동물의 영양 요구 사항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양 요구량은 우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나 고양이는 단백질과 지방을 높은 수준으로 필요로 하며 특히 고양이는 타우린과 아라키돈산과 같은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단의 중요성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식사량, 단백질, 지방 및 탄수화물의 비율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비만이나 영양 부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식단은 피부 건강, 소화 기능, 에너지 수준
체준 등을 적절히 유지하며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셋째, 사료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사료는 반려동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상업적인 반려동물 사료는 종류별, 연령별, 건강 상태별로 다양하게 제공되며 미국 사료관리협회나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의 공고사항을 준수하도록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료를 선택하고 이를 일정한 주기로 조절해야 합니다. 넷째, 상업적인 반려동물 사료와 자가조리 사료에 대한 것입니다. 반려동물 사료는 반려동물의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는 간편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사료는 식품 첨가물과 인공적인 성분을 포함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가조리는 반려동물에게 신선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하는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조리 시에도 영양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섯째, 사료 먹이는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사료를 제공할 때에는 적절한 양과 먹이는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양의 사료는 건강에 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식단 변경은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추가 영양 공급의 고려입니다. 시각, 관절, 피부 건강 등 특별한 필요를 가진 반려동물의 경우 추가적인 영양 공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수의사와 상의하여 필요한 보충제나 간식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곱째, 주의해야 할 음식 등입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우리가 식용하는 식품 중 일부가 해로울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초콜릿, 양파, 대파, 마늘 등은 반려동물에게 유독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4절, 건강관리와 예방접종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주인의 책임이며 그들의 건강과 행복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식과 관심은 매우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적절히 관리하고 예방접종을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의 건강관리와 중요성과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1항, 반려동물의 건강관리 중요성입니다. 첫째, 영양과 식이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소가 포함된 균형 잡힌 식단이 필수적입니다. 각 종마다 다른 영양 요구량이 있으므로 수의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사료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적절한 운동과 활동입니다. 운동은 반려동물의 비만 예방 및 근육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상적인 산책, 놀이시간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체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질병이나 건강 이상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예방접종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질병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이 감염되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될 위험을 줄여줍니다. 병원체에 노출되지 않게 함으로써 감염성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과 동물의 안전 보장입니다. 일부 동물 질병은 인간에게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의 광견병은 인간에게 매우 위험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은 인간과 반려동물 양쪽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셋째, 경제적 효율성입니다. 예방접종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 치료로 인한 비용을 절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질병에 걸릴 경우에 치료 비용과 비교하여 예방접종 비용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제3항, 예방접종 주의사항입니다. 첫째, 주요 예방접종 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예방접종 종류와 횟수 및 예방접종 시기는 수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접종 주기와 스케줄입니다. 백신 접종 주기와 스케줄은 동물의 연령, 종류 및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의사와 상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셋째, 접종 일정입니다. 반려동물의 접종 일정은 생존에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나이와 생활 환경에 따라 수의사와 상의하여 접종 일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접종 부작용입니다. 예방접종 후 반려동물이 부작용을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작용은 경미하여 동물병원의 전문가와 상담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4강입니다. 제4강의 주제는 반려동물의 훈련과 사회화입니다. 제1절 반려동물의 언어와 의사소통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동반자로서 우리와 함께 생활하며 많은 감정과 경험을 나누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은 사람과 다른 언어 체계와 의사소통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의 언어와 의사소통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요 의사소통 방법 및 기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반려동물의 언어입니다. 반려동물은 주로 몸짓, 표정, 소리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의도를 전달하려고 노력합니다. 첫째, 몸짓입니다. 반려동물의 꼬리 흔들림, 귀의 방향, 자세 등은 그들의 감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둘째, 표정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의 표정은 그들의 기분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행복한 반려동물은 꼬리를 흔들거나 웃는 표정을 보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리입니다. 반려동물의 짖음, 울음, 노래 등은 그들의 필요나 감정을 나타냅니다. 넷째, 냄새입니다. 동물은 냄새를 통해 다른 동물의 상태를 감지하고 소통합니다. 제2항 주요 의사소통 수단입니다. 첫째, 언어적 의사소통의 한계입니다. 반려동물은 인간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개념이나 추론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간단한 명령어나 훈련된 동작에 대한 이해는 가능합니다. 둘째,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이에는 다음과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 있습니다. 첫째, 시각적 표현입니다. 반려동물은 얼굴 표정, 몸의 움직임, 눈의 표현 등으로 감정을 표현합니다. 주인의 감정을 직감하고 그에 반응하기도 합니다. 둘째, 청각적 표현입니다. 반려동물은 다양한 소리를 내며 주인에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강아지의 짖음, 고양이의 울음소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셋째, 체계적 표현입니다. 반려동물은 행동 패턴을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예를 들어 햇빛에 들어 누워있는 고양이는 편안한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3항 의사소통 방법입니다. 반려동물과 주인 간의 의사소통은 상호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주인은 반려동물의 언어를 이해하고 동시에 반려동물에게 자신의 의도와 명령을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첫째, 언어 훈련입니다. 반려동물에게 기본적인 언어 훈련을 제공하면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둘째, 명령어 사용입니다. 간단하고 일관된 명령어를 사용하여 반려동물에게 원하는 행동을 가르치고 의사소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언어 톤입니다. 목소리 톤과 음성 강도를 조절하여 반려동물에게 특정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넷째, 보상 훈련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원하는 행동을 가르칠 때 긍정적인 보상을 사용하여 학습을 촉진합니다. 반려동물이 원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긍정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의사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꾸준한 훈련과 연습은 반려동물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언어 외의 수단을 활용하면 예를 들어 시각적 신호나 손짓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려동물의 감정 이해하기입니다. 반려동물은 특정 감정을 가질 수 있으므로 주인은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기쁨, 슬픔 등의 감정을 반려동물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반려동물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상호작용입니다. 반려동물과 주인 간의 상호작용은 반려동물의 행동과 반응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데 중요합니다. 주인이 반려동물의 신호를 인식하고 이에 맞게 대응할 때 반려동물은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2절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일상에서 소중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반려동물도 우리 인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와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의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과 식별 방법 그리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방법과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입니다. 반려동물의 스트레스와 불안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일정 변화, 새로운 환경,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과의 교류, 의료적인 문제 등이 그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인의 감정 변화나 가정 내의 긴장 상황도 반려동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첫째, 환경 변화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집안의 변화는 반려동물에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리와 소란입니다. 시끄러운 환경, 폭음 또는 불필요한 소리는 반려동물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부족입니다. 강아지 또는 고양이와 같은 사회적 동물은 혼자 있을 때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건강 문제입니다. 건강 상태의 변화나 통증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스트레스와 불안의 신호 및 증상입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고 있는 반려동물은 다양한 신호를 통해 그들의 상태를 알려줍니다. 이러한 신호로는 행동 변화, 먹거나 마시는 양의 변화, 활동량 변화 등 신체적 변화, 털의 상태, 피부 문제 등 사회적 상호작용의 변화, 사람이나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에서의 변화 등이 포함됩니다. 첫째, 행동 변화입니다. 과도한 흥분, 무력감, 침울함, 무표정 등 반려동물의 행동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둘째, 신체 증상입니다. 구토, 설사, 털 덩어리, 걷기, 무리한 핥기 등의 신체적인 증상은 스트레스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셋째, 물리적 증상입니다. 고양이와 강아지 모두 털이 일어나거나 귀가 뒤집히는 것과 같이 물리적인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항 스트레스와 불안 관리 방법입니다. 첫째,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변화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정기적인 활동을 유도합니다. 둘째, 정기적인 운동과 활동입니다. 반려동물에게 충분한 운동 기회를 제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셋째, 정서적 지원입니다. 주인의 애정과 관심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합니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넷째, 의료 상담입니다.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나 불안이 지속되면 수의사와 상담하여 의료적인 처리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제4항 스트레스와 불안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안정적인 환경 제공입니다. 반려동물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변화를 최소화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장소를 마련하여 주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일관된 생활 패턴 구축입니다. 일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함으로써 반려동물은 예측 가능한 일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시키는 등의 반복되는 일상은 불안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적절한 사회적 활동입니다. 사회적으로 활발한 반려동물은 다른 동물이나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회적으로 내성적인 동물의 경우 과도한 사회 활동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넷째,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만약 반려동물의 스트레스나 불안이 심각한 경우 수의사나 동물 행동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행동요법이나 의료적인 접근법을 통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3절 행동훈련과 사회화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들과 함께 지낼 때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적절한 행동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리 인간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본절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동훈련과 사회화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행동훈련의 중요성입니다. 반려동물 행동훈련은 동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주인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중요합니다. 훈련을 통해 반려동물은 기본적인 명령을 따르고 원하는 행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며 이는 동물과
동물과 주인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훈련은 반려동물의 지적 자극과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여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안전성입니다. 행동 훈련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합니다. 훈련된 반려동물은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심지어 집에서도 안전하게 행동하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좋은 관계 구축입니다. 훈련은 반려동물과 주인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훈련은 반려동물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며 더 안정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촉진합니다. 제2항 행동 훈련의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긍정적인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이 원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여 원하는 행동을 강화합니다. 강화는 간식, 칭찬, 애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일관성입니다. 훈련 중에 일관된 명령어와 신호를 사용하여 혼동을 방지하고 반려동물이 바르게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짧은 세션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해서 훈련하는 것이 반려동물에게 효과적입니다. 지루해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시간 투자입니다. 훈련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훈련은 반복과 연습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3항 반려동물 사회화의 중요성입니다. 반려동물 사회화는 다양한 환경과 사람들에 적응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동물은 새로운 상황에서도 안정감을 유지하며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화는 반려동물 간 갈등을 예방하고 공공장소에서의 행동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사회적 행동 개발입니다. 사회화는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과 인간과 원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공공장소나 다른 반려동물과의 만남에서 유용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사회화는 반려동물이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적응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폭력 예방입니다. 사회화를 통해 반려동물은 다른 동물과 갈등을 방지하고 더 평화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제4항 반려동물 사회화 방법입니다. 첫째, 점진적 노출입니다. 반려동물을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 점진적으로 노출시켜 사회화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경험 제공입니다. 다른 반려동물과의 만남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에 대한 긍정적인 연관성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훈련과 연계입니다. 사회화 훈련을 통해 반려동물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5항 효과적인 사회화를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일찍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려동물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사람들과 동물들과의 접촉을 늘려줍니다. 둘째, 긍정적인 경험 제공입니다. 새로운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간식이나 칭찬과 같은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반려동물이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사회화 클래스입니다. 전문가가 주도하는 사회화 클래스에 참여하여 반려동물이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하고 적절한 행동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제4절 행복한 반려동물을 위한 신체적 및 정신적 활동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큰 기쁨을 주는 동반자로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는 경험이 됩니다. 본절에서는 반려동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신체적, 정신적 활동의 중요성과 다양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신체적 활동의 중요성과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신체적 활동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은 비만, 관절 문제, 심장 질환 등의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품종에 따른 특성을 충족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운동은 반려동물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첫째, 산책과 야외 활동입니다. 강아지와 같은 반려동물들은 산책을 통해 새로운 자극을 받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강아지와 고양이의 경우 매일 꾸준한 산책과 놀이가 필요합니다. 산책은 강아지의 물리적 활동뿐만 아니라 사회적 활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강아지는 공원에서 뛰놀거나 공간이 제한된 경우에는 적어도 30분 이상의 산책이 필요합니다. 둘째, 놀이와 게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놀이는 신체적 활동과 함께 더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장난감을 활용한
상호작용하는 게임은 반려동물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더욱 행복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훈련은 반려동물의 두뇌 활동을 촉진하고 적절한 행동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수영과 수중놀이입니다. 수영은 강아지에게 우수한 유산소 운동을 제공하며 관절 문제가 있는 강아지에게 유용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정신적 활동의 중요성과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의 정신적인 만족도는 단순한 신체적 활동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정신적 활동은 그들의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첫째, 훈련과 지식 습득입니다. 반려동물에게 기본적인 훈련과 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추릭을 가르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을 통해 반려동물의 지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퍼즐 장난감 사용입니다. 지능적인 반려동물은 퍼즐 장난감을 통해 정신적 활동을 즐깁니다. 이러한 장난감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루함을 덜어줍니다. 셋째, 심리적 안정감 유지입니다. 규칙적인 일정과 환경 변화의 최소화는 반려동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일상은 불안감을 감소시켜 행복한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사회적 활동입니다. 반려동물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다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장려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카페나 공원에서 다른 반려동물과 놀이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5강입니다. 제5강의 주제는 도시생활 속의 반려동물입니다. 제1절 반려동물 관련 트렌드와 패션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가족 구성원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트렌드와 패션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2023년, 2024년 현재의 주요 반려동물 관련 트렌드와 패션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트렌드가 어떻게 우리의 문화와 소비 습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1항 반려동물 산업의 성장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반려동물과의 근접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시간을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고 이를 통해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접성 증가는 반려동물의 생활에 관심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반려동물용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강관리 제품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보는 제품과 서비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간식, 영양보충제, 반려동물 보험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둘째, 스마트 기기입니다. 스마트 반려동물 추적기와 웨어러블 기기는 주인들에게 그들의 반려동물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반려동물 피트니스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하는 것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반려동물 피트니스 시설과 운동 의류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제2항 반려동물 관련 트렌드입니다. 첫째, 유기동물 입양과 관련한 트렌드입니다. 환경보호와 동물 복지 의식이 높아지면서 유기동물 입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양을 통한 동물 보호 활동이 증가하고 입양 동물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건강과 헬스 관련 트렌드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식품, 건강보조제, 피트니스 용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한 특별한 식단과 운동 계획이 주인들 사이에서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 가치 관련 트렌드입니다. 반려동물을 통해 소통하고 위로받고 즐거움을 찾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체험과 감정적인 연결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에 기반한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습니다. 제3항 반려동물 패션의 부상입니다. 반려동물 패션은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자신의 반려동물을 멋지게 차려 입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션에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첫째,
첫째, 반려동물 의류와 액세서리입니다. 주인들은 반려동물에게 의류와 액세서리를 입히는 것을 즐기며 이는 단순한 기능성을 넘어 패션 요소로서의 중요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맞춤형 의류와 액세서리 시장이 성장하면서 다양한 스타일과 디자인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크기와 스타일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으며 주인과 반려동물의 패션을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고안되고 있습니다. 둘째, 안정과 편의성입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안정과 편의성을 고려한 제품들도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한 하네스, 반사 소재로 만들어진 도보용 액세서리, 건강과 편의성을 고려한 급식기 등이 있습니다. 셋째,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패션은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특별한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사진을 넣은 액세서리나 이름을 새긴 제품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은 종종 자신의 반려동물에 맞게 제품을 커스터마이징하는 옵션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 개별적인 스타일과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속 가능성과 윤리입니다. 환경 보호와 윤리적인 소비가 강조되면서 반려동물 관련 패션도 지속 가능한 소재와 생산 방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과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4항 반려동물 패션 트렌드입니다. 반려동물 패션은 반려동물 주인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첫째, 맞춤형 의류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의류를 제공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으며 주인과 반려동물의 의류를 맞추어 입는 것이 유행입니다. 둘째, 환경 친화적인 반려동물 패션입니다. 지속 가능성과 환경 친화성은 현재의 패션 트렌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반려동물 패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친환경 재료로 만든 제품 및 패션 액세서리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셋째, 소비 행동의 변화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트렌드와 패션은 소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주인들은 더 많은 돈을 반려동물 제품과 서비스에 투자하며 온라인 쇼핑 및 소셜 미디어에서 관련된 제품과 패션을 찾고 구매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적 영향입니다. 반려동물 패션 트렌드는 사회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기견 입양 캠페인, 반려동물의 복지 및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동물 복지 단체와의 협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반려동물 패션은 종종 이러한 노력들을 지원하고 홍보하는 데 활용됩니다. 제2절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우리 생활에 큰 기쁨과 위안을 주는 동반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문제는 많은 사회적 이슈와 고민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인식과 조치가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반려동물 입양입니다. 첫째, 입양 문제의 현황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동물 복지와 사회적 책임의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은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입양과 관련된 문제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번식, 불법 사육장, 유행하는 종의 선호 등이 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 입양의 중요성입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동물 보호와 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동물 보호 시설에서 입양을 통해 새로운 가정을 찾는 반려동물은 어려운 처지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입양은 동물 보호소에서 유기동물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자연 환경에 돌아가지 못하는 동물들에게 안전한 가정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입양을 통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은 동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입양 절차 개선입니다.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입양 비용을 감소시키거나 지원을 제공하며 입양을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 절차는 각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일정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넷째, 입양 캠페인입니다.
입양을 장려하는 캠페인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입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제2항 유기동물 문제입니다. 첫째, 유기동물 문제의 현황입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책임없는 반려동물 소유자들로 인해 급증하고 있습니다. 유기된 동물들은 건강 문제, 사회화 부족, 보호소의 과잉 포화 등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동물 복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유기동물이 발생하는 이유입니다. 동물의 유기는 다양한 이유로 발생합니다. 주요 원인은 주인의 경제적 어려움, 동물의 건강 문제, 입양 후 책임을 다하지 않음, 동물 학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또한 유기동물 문제는 책임 있는 반려동물 양육과 중성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반려동물 중성화 캠페인과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무분별한 번식을 억제해야 합니다. 셋째, 유기동물 문제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유기동물 문제는 사회적 비용과 동물 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보호소나 유기동물 관리에는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며 유기동물로 인한 도로교통사고나 동물 교차 감염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3항 개선 방안 및 대책입니다. 첫째, 인식 개선입니다. 반려동물 입양과 유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미디어,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해 동물에 대한 책임과 동물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육 및 정보 제공입니다. 반려동물 입양 전 적절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잠재적인 입양자들에게 반려동물의 책임과 돌봄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여 반려동물 입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셋째, 입양 촉진입니다.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양 절차의 간소화와 입양 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물 보호 단체와 협력하여 입양 이벤트를 개최하고 입양을 고려하는 가정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중성화 촉진입니다. 중성화는 무분별한 번식과 유기동물 문제를 완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와 비영리 단체가 중성화 캠페인을 강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도입하여 중성화를 촉진해야 합니다. 제3절 도시생활 속의 반려동물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도시화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에서 생활하게 되는 추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생활의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반려동물과의 관계입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많은 사람들에게 혼잡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시 환경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도시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점과 함께 관련된 주요 이슈와 대처 방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1항 도시생활과 반려동물입니다. 첫째, 도시생활과 반려동물과의 공생 가능성입니다. 도시생활은 주변에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해 편리성을 높여주지만 한편으로는 반려동물과의 적합성을 고민할 수 있는 요소들도 존재합니다. 작은 공간에서의 생활, 주변 환경 소음 등이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훈련과 관리를 통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과 도시사회의 상호작용입니다. 반려동물은 도시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소통과 연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공원이나 반려동물 카페 등에서 주인과 반려동물을 통한 상호작용은 이웃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고 사회적인 결속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생활에서 반려동물이 주는 이점입니다. 도시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은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도시생활에서의 생활은 종종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운동과 활동 증가입니다. 반려동물과 산책하거나 뛰어놀면 주인들은 더 많은 운동과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도시 생활에서 신체적 활동을 장려합니다. 제2항 도시생활 속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방법과 고려사항입니다. 첫째, 적절한 종 선택입니다. 주거 환경에 맞는 크기와 성격의 반려동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합니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의 크기를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의 반려동물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훈련과 사회화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훈련과 사회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도시 생활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셋째, 도시에서의 반려동물 관리는 몇 가지 고려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주거 환경입니다. 반려동물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층 아파트에서는 소형견이나 고양이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책과 운동입니다. 도시에서는 충분한 산책과 운동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도시 공원이나 반려동물 카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소음과 주변 문제입니다. 도시에서의 생활은 소음과 다른 주변 문제로 인해 반려동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 훈련과 사회화가 필요합니다. 제3항 도시 인프라와 반려동물 관련 시설 확충입니다. 첫째, 최근에는 도시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호텔, 반려동물 미용실, 수의사 병원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반려동물 주인들에게 더 나은 돌봄과 관리의 기회를 제공하며 동시에 도시의 경제적 생태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도시 생활 속에서의 반려동물은 새로운 문제와 과제도 함께 가져오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문제, 동물 복지 문제, 도시 내 동물 간 충돌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규제의 개선, 교육과 정보 제공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6강입니다. 제6강의 주제는 반려동물 문화와 사회생활입니다. 제1절 반려동물과의 놀이와 레저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만족감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켜주는 중요한 존재이며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매우 의미 있습니다. 이러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놀이와 레저 시간은 우리와 반려동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과의 놀이와 레저의 중요성과 그에 따른 이점 그리고 다양한 놀이와 활동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1항 놀이와 레저의 중요성입니다. 놀이와 레저는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그리고 지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유대감 강화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서로 간의 유대감을 강화시킵니다. 놀이와 레저를 통해 반려동물은 우리와의 긍정적인 경험을 연결하며 이로써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합니다. 둘째, 스트레스 감소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반려동물과의 놀이는 큰 도움이 됩니다. 놀이를 통해 휴식하고 즐거움을 느끼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며 신체적, 정서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놀이와 레저는 반려동물의 정서적 안정감을 증진시켜주며 특히 외로움을 덜어줍니다. 넷째, 신체적 건강 개선입니다. 놀이와 레저 활동은 반려동물의 체력을 향상시키고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2항 놀이와 레저 활동 아이디어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놀이와 레저 활동은 다양하며 반려동물의 성격과 종류에 따라 다룰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일반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책 및 야외 활동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하거나 야외에서 뛰어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촉진시키며 우리와 함께하는 시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둘째,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입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장난감을 활용한 놀이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능적인 퍼즐 장난감은 반려동물의 두뇌 활동을 자극하면서 재미도 제공합니다. 셋째, 훈련과 트릭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놀이를 통해 훈련과 트릭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지능과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함께 보내는 시간을 유익하게 만듭니다. 넷째, 수영입니다. 수영은 일부 반려동물에게 좋은 레저 활동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영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제3항 안전과 주의사항입니다. 놀이와 레저를 즐길 때 반려동물과 주인 모두의 안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첫째, 안전장비 사용입니다. 적절한 안전장비를 사용하고 감독하에 활동
활동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책 시 목줄과 가슴줄을 사용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건너야 합니다. 둘째, 영양과 수분 제공입니다. 레저 활동 후에는 충분한 음식과 물을 제공하여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무리한 활동 피하기입니다. 반려동물의 체력과 연령에 맞는 활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반려동물은 무리한 활동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넷째, 훈련과 교육입니다. 훈련 활동에서는 긍정적인 강화법을 사용하고 반려동물의 행동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제2절 반려동물과의 야외 활동과 여행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큰 기쁨과 만족감을 주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과 여행은 더욱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며 최근 몇 년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활동과 여행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이러한 야외 활동과 여행은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며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과 여행의 중요성, 준비사항 그리고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조언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1항 야외 활동과 여행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신체적 활동 촉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에서 활동하는 것은 우리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신체적인 건강을 촉진시켜 줍니다. 산책, 등산, 자전거 타기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운동을 하게 되며 반려동물도 활기찬 에너지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야외에서의 경험은 반려동물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연을 즐기며 활동하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풍경을 감상하고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위로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유대감 강화입니다. 야외 활동은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은 상호 이해와 믿음을 증진시키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넷째, 가족적인 경험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여행은 더 가까워지고 특별한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운 장소와 환경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야외 활동 및 여행 준비 사항입니다. 첫째, 건강검진입니다. 반려동물을 여행 또는 야외 활동에 데리고 가기 전에 반드시 수의사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백신 접종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둘째, 여행 준비물 확인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료, 물, 의약품 등을 충분히 준비하고 여행하는 장소에 따라 적절한 보호 장비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이에는 케이지, 음식과 물, 그리고 필요한 액세서리가 포함됩니다. 셋째, 법규 및 규정 준수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할 때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시 해당 지역의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리 조사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이 허용되는 장소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3항 반려동물 여행의 안전을 위한 조언입니다. 첫째, 목줄과 목줄에 연결된 태그입니다. 반려동물을 목줄에 연결하고 목줄에 식별 태그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는 분실 시 찾기 쉽게 도와줍니다. 둘째, 식사와 수분 제공입니다. 여행 중에도 규칙적인 식사와 충분한 수분을 제공해 줘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셋째, 응급상황 대비입니다.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반려동물의 의료 기록과 긴급 연락처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제3절 반려동물과의 공공장소에서의 애절과 안전입니다. 최근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공공장소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반려동물과 주인 사이에 더 가까운 유대감을 형성하고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는 다른 사람들의 편의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애절과 안전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1항 공공장소에서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큰 책임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공존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반려동물 훈련입니다. 반려동물을 훈련하여 기본적인 명령을 숙지시키고 사람과 다른 동물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야 합니다. 특히 앉아, 기다려, 그만과 같은 명령어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반려동물의 사회화입니다. 반려동물을 다양한 환경과 다른 동물,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반려동물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되며 다른 동물과 사람들과의 상호작용도 더 원활해집니다. 셋째, 하네스와 목줄 사용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모든 반려동물은 목줄과 줄에 연결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형 견이나 맹견은 하네스, 안전벨트 등 안전도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반려동물의 이동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 또는 동물과의 충돌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배설물 처리입니다. 반려동물이 배설물을 떨어뜨린 경우 반드시 즉시 정리해야 합니다. 배설물을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2항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은 우리와 다른 이용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반려동물과 함께할 때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입니다. 첫째, 예방접종입니다. 반려동물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공공장소에서 질병 전파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약물 통제입니다. 반려동물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의사소견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반려동물에게 정확한 용량과 시간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셋째, 다른 동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다른 동물과의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반려동물과의 만남은 언제나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3항 공공장소에서의 예절과 안전지침입니다. 첫째, 백신 및 건강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을 공공장소로 데려갈 때에는 반드시 모든 필수 백신을 완료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다른 동물들에게 감염을 퍼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람과 동물에 대한 존중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반려동물을 접근하는 데엔 예의를 갖추고 다른 동물과의 만남에서도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셋째, 반려동물의 안전장비 사용입니다. 공공장소에 나갈 때 반려동물은 목줄과 목줄에 연결된 목줄 고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반려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른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훨씬 더 안전을 제공합니다. 반려동물을 목줄과 목줄 연결거리로 통제하여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넷째, 배설물 관리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배설물 관리는 필수입니다. 휴지와 봉투를 준비하여 정리하고 반려동물용 기지개 시설을 활용합니다. 제4절 반려동물과의 놀이와 반려동물 카페 문화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들과의 놀이와 교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동안 반려동물 카페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카페는 동물과의 상호작용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이러한 문화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반려동물과의 놀이와 반려동물 카페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1항 반려동물과의 놀이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입니다. 반려동물과의 놀이는 반려동물의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강아지나 고양이와의 놀이는 그들의 신체 활동을 촉진하고 비만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강화된 유대감입니다. 놀이는 반려동물과 주인 간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며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학습과 훈련입니다. 놀이는 반려동물의 학습과 훈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놀이를 통해 명령을 따르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것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잘 조절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육체적 건강 향상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활동은 운동량을 늘리고 비만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산책, 뛰기, 던지기 등의 놀이는 주인과 반려동물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2항 반려동물 카페 문화입니다. 첫째, 반려동물 카페의 역할입니다. 반려동물 카페는 반려동물과 함께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로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러한 카페는 동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동물 애호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카페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소통 후 장소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잠시나마 동물과의 교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둘째, 반려동물과의 사회적 활동입니다. 반려동물 카페는 사람들에게 반려동물과의 사회적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반려동물과 다른 반려동물을 만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셋째, 안전한 환경 제공입니다. 반려동물 카페는 반려동물의 안전을 고려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음료물을 즐기면서 반려동물과 놀 수 있도록 카페 운영자들은 청결과 위생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3항 반려동물 카페 문화의 사회적 영향입니다. 반려동물 카페 문화는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을 키우는 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혼란스러운 일상에서 힐링과 휴식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이러한 장소에서 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반려동물과의 놀이와 반려동물 카페 문화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주인과 반려동물 간의 더 깊은 연결을 형성하고 동물 복지를 높이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문화를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키우며 더 나은 사회와 더 행복한 생활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가 미래에도 더욱 발전하여 동물의 복지와 사람들의 행복을 동시에 실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7강입니다. 제7강의 주제는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입니다. 제1절 윤리적인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 속에서 가족 구성원처럼 소중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위로를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책임과 의무 역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반려동물 관리의 윤리적인 측면입니다. 본 절에서는 윤리적인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가 반려동물을 적절하게 관리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사회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동물 복지와 책임입니다. 윤리적인 반려동물 관리의 첫 번째 측면은 동물 복지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러한 필요에는 적절한 음식과 물, 적절한 건강관리, 정기적인 운동, 사회적 상호작용 및 정서적 지원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반려동물의 행복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인류 사회와의 상호작용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며 우리의 생활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행동과 안전은 우리 사회의 일부로서 중요합니다. 반려동물의 훈련과 행동 관리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 훈련된 반려동물은 공공장소에서 더 안전하게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인류 사회의 더 나은 협력과 조화로운 공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해한 행동과 교정입니다. 반려동물의 교육은 그들과의 원활한 공존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해한 행동을 교정하고 원하는 행동을 장려함으로써 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교정이 아닌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 동물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중성화와 번식 관리입니다. 윤리적인 반려동물 관리에는 중성화와 번식 관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번식은 난치병과 동물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는 반려동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입에
입양이나 보호소에서 기다리는 동물들에게도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섯째, 포획과 관리입니다. 길에서 발견된 유기동물이나 길을 잃은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보호하고 보호소나 동물보호단체에 신고하여 임시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발견한 동물의 주인을 찾아내는 노력 역시 필요합니다. 여섯째, 삶의 가치 증진입니다. 윤리적인 반려동물 관리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증진시킵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정서적인 지지와 행복을 주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우리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이점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의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곱째, 사회적 책임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사회적 책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일부로서 받아들이고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안전과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윤리적인 반려동물 관리는 반려동물의 행동을 통제하고 사회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덟째, 환경보호입니다. 윤리적인 반려동물 관리는 환경보호에도 기여합니다. 올바른 쓰레기 처리와 분리수거는 반려동물의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줄이고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환경을 더욱 보호할 수 있습니다. 제2절,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당한 대우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 가정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당한 대우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반려동물의 잘못된 인식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문제를 다루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1항, 반려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입니다. 첫째, 유행과 허영심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유행이나 허영심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무분별한 반려동물 구매와 입양을 시도합니다. 이로 인해 반려동물의 과잉 생산이나 유기동물의 증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모험심의 불안한 결과입니다. 반려동물을 모험심을 충족시키거나 인기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 동물의 안녕과 행복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책임한 번식입니다. 무분별한 번식은 반려동물의 고통을 유기동물의 증가로 이어집니다. 무책임한 번식은 사육자와 반려동물에게 모두 해를 끼칩니다. 법률과 규제를 강화하여 무책임한 번식을 방지해야 합니다. 넷째, 반려동물 투기 및 버림입니다. 반려동물을 투기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반려동물에게 정서적 스트레스를 주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집니다. 교육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사람들에게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방법을 알려야 합니다. 제2항, 반려동물의 부당한 대우입니다. 첫째, 유기와 방치입니다. 반려동물을 무책임하게 유기하거나 방치하는 행동은 동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또한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하는 동물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둘째, 폭력과 학대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려동물을 고의적으로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초래하며 사회적 동물 복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불안정한 환경 제공입니다. 반려동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필요로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고 보호시설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관리 소홀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은 주인의 책임입니다. 예방접종과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제3항, 잘못된 인식과 부당한 대우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첫째,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과 인식 제고 활동이 중요합니다. 유기동물 문제, 책임 있는 입양, 동물의 감정과 필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법적 규제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학대와 방치는 범죄 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과 법률 시스템을 통해 학대 행위를 단호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방치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를 마련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 있는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반려동물 입양하거나 구입할 때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과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동물의 적절한 관리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3절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관리 방법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에 큰 기쁨과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책임있는 돌봄과 관리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반려동물의 관리 방식이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지속가능한 관리 방법을 채택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본 절에서는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어떻게 우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첫째, 적절한 반려동물 선택입니다.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관리의 첫 번째 단계는 적절한 동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크기, 활동 수준, 먹이, 요구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동물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은 집이나 아파트에서는 작은 크기의 반려동물을 선택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인 반려동물 입양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지속가능한 관리 방법은 반려동물을 선택적으로 입양하는 것입니다. 보호소나 입양센터에서 동물을 입양하면 유기동물의 문제를 완화하고 동물 복지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은 동물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찾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사료와 용품 선택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료와 용품 선택에 있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식동물의 경우 고기 소비의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식물성 기반 사료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재료로 만들어진 용품을 선택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제2항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첫째, 책임있는 번식 관리입니다. 반려동물 번식 통제는 지속 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번식 통제는 반려동물 관리에서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무분별한 번식은 동물 보호 시설에 부담을 주며 새로운 동물들을 위한 가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중성화 및 화한 수술을 고려하여 번식을 통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번식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둘째, 올바른 사육 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동안 올바른 사육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는 건강한 동물을 유지하고 의료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방접종, 건강검진, 규칙적인 운동, 적절한 먹이 및 물 공급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셋째, 훈련과 사회화입니다. 반려동물을 잘 훈련시키고 사회화시키면 공공장소에서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유기동물 입양입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함으로써 보호소와 협력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새로운 가족을 찾도록 돕습니다. 제3항 윤리적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첫째, 적절한 반려동물 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동안 적절한 동물 케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사료와 식이관리, 정기적인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통해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동물은 불필요한 의료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둘째, 환경 친화적인 선택입니다. 반려동물의 식사 및 화장실 처리 방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친환경적인 반려동물 사료와 생물학적 처리가 가능한 배설물 수거 용기를 고려함으로써 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관리에 대한 교육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인들과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관리의 중요성과 올바른 방법을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제4절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입니다.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의 개념, 중요성,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1항 반려동물 복지의 중요성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에게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제공하며 우리의 심리적 안녕과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려동물 복지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들에게 제공되는 적절한 관리와 관심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는 반려동물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려동물 복지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첫째, 건강한 생활 환경 제공입니다. 적절한 주거 공간, 영양, 의료 관리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둘째, 정서적 지원입니다. 동물들은 감정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정서적 관리와 적절한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회적 연결성 강화입니다. 반려동물은 이웃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연결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운동 및 활동 증진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산책이나 놀이는 우리의 신체적 건강을 지원하며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2항 동물 권리의 개념 및 중요성입니다. 첫째, 동물 권리의 개념입니다. 동물 권리란 동물들이 인간의 노예나 도구로 취급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이익과 안녕을 추구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둘째, 동물 권리의 중요성입니다. 동물 권리는 동물들이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학대나 고통을 겪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셋째, 동물 권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첫째, 삶의 존엄성입니다. 모든 동물은 고통과 학대로부터 자유롭게 살 권리를 가지며 인간의 욕구나 편익을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합리적 대우입니다. 동물들은 과학적인 연구, 기타 용도로서의 이용 등에서도 고통스럽지 않도록 적절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셋째, 자연환경 존중입니다. 동물들의 서식지와 자연환경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3항 반려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 향상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째, 법과 규제 강화입니다. 동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이 필요합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동물 복지와 동물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은 동물 학대를 처벌하고 동물들에게 필요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동물 학대에 대한 엄격한 법과 규제를 시행하여 적절한 처벌을 통해 동물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인식 제고입니다. 동물의 복지와 권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윤리적인 반려동물 양육입니다. 동물을 입양 또는 구입할 때 책임있는 양육을 위해 충분한 고려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넷째, 동물보호단체와 협력입니다. 정부와 비영리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물보호활동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입양을 장려하고 유기동물 문제에 대한 대처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반려동물과의 행복한 동행 제8강입니다. 제8강의 주제는 반려동물 관리와 보호단체입니다. 제1절 책임있는 반려동물 오너십의 실천 방안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 큰 기쁨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는 소중한 동반자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소유할 때에는 그들의 건강, 행복,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책임있는 오너십이 필수적입니다. 본 절에서는 책임있는 반려동물 오너가 되기 위한 실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책임있는 반려동물 오너십은 동물의 복지와 안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항 교육과 정보 확보 책임입니다. 책임있는 반려동물 오너십의 핵심은 동물에 대한 이해와 지식입니다. 이러한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동물의 특성과 행동에 대한 연구입니다. 자주 키우는 동물의 특성과 행동을 학습하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째, 교육과 정보 제공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구입하기 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반려동물 관련 웹사이트, 소셜미디어, 지역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홍보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종류별 특성, 사료 및 영양, 건강관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새로운 오너들이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동물 훈련입니다. 훈련과 사회화를 통해 반려동물의 행동을 개선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넷째, 동물 의료에 대한 정보입니다. 예방접종, 건강관리, 긴급상황 대처 방법 등을 배우고 동물을 정기적으로 수의사에게 검진하도록 해야 합니다. 제2항 적절한 환경 조성 책임입니다. 반려동물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첫째,
적절한 품종 선택 및 충분한 공간 제공입니다. 반려동물을 선택할 때 그 동물의 특성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을 고려해야 합니다. 작은 아파트에서는 큰 견종보다는 작은 견종이나 고양이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품종의 활동 수준, 크기, 모집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동물에게 필요한 휴식과 활동 공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훈련과 사회화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교육과 훈련의 연속입니다. 올바른 훈련을 통해 반려동물은 사회적으로 적응하고 문제 행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의 경우 사회화 훈련은 중요합니다. 훈련은 반려동물과 오너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영양 공급입니다. 반려동물의 영양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영양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고려해야 할 특별한 식사 요구사항이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권장사항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고 주기적으로 수의사와 상담하여 건강한 식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제3항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관리 책임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입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예방접종과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동물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긴급상황 대비 대책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예방적 의료관리입니다. 반려동물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긴급 상황을 예방하고 동물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예방접종, 외부 해충 통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포함한 의료관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제4항 사회적 및 윤리적 책임입니다. 첫째, 입양 촉진 및 유기동물 문제 해결입니다. 유기동물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와 협력하여 입양 이벤트를 주최하고 입양 시 입양료 할인이나 보호 동물에 대한 특별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유기동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중성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입양 전 반려동물을 중성화하는 것을 권장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행동 교육과 사회화입니다. 반려동물의 행동 교육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화를 위해 다른 반려동물과의 만남을 조화롭게 관리하고 사람들과의 소통을 증진시켜야 합니다. 셋째, 환경보호와 공공장소 예절입니다. 반려동물이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고 친화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산책 시 반려동물 배설물을 적절히 처리하고 공공장소를 깨끗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2절 반려동물 학대 예방과 신고 절차입니다. 반려동물은 우리 생활에서 소중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와 소홀한 대우로 인해 그들의 안녕과 행복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 학대 예방과 학대 사례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신고 절차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절에서는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중요성과 학대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1항 반려동물 학대입니다. 첫째, 반려동물 학대의 개념입니다. 반려동물 학대는 동물에게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동물의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는 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행동, 무책임한 양육, 방치, 유기,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려동물 학대의 중요성과 영향입니다. 반려동물은 무엇보다도 우정과 애정을 나눈 가족 구성원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반려동물에게 가해지는 학대는 그들의 신체 및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학대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는 반려동물의 행동 이상, 불안, 우울증, 심지어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사례가 공개되면 사회적 비난과 법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학대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반려동물 학대의 종류와 신호입니다. 반려동물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주요 신호와 예방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첫째, 신체적 학대입니다. 둘째, 정서적 학대입니다. 셋째, 유기입니다. 넷째, 반려동물 학대의 신호로는 체중 감소, 신체적 손상, 정서적 변화, 무관심, 냄새, 오염된 우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2항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한 접근 방법입니다. 반려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육과 정보 제공입니다.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기르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돌봄과 대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대 예방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올바른 사료와 식사, 적절한 건강관리, 예방접종, 산책과 운동의 중요성 등을 강조해야 합니다. 둘째, 동물보호단체와의 협력입니다. 동물보호단체와 협력하여 유기동물 문제와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적절한 양육과 보살핌입니다. 반려동물의 식사, 건강관리, 정기적인 운동, 사회적 상호작용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동물에게 충분한 음식, 물, 보호, 의료 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활동하고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넷째, 정기적인 의료 검진입니다. 동물의 건강을 확인하고 예방접종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의료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중성화와 예방접종을 시행하여 건강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제3항 반려동물 학대 신고 절차입니다. 첫째, 즉시 신고입니다. 학대 혹은 유기된 반려동물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가능한 빨리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둘째, 신고 내용입니다.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장소, 시간, 피해를 입은 동물의 종류와 특징, 학대 사례의 세부 사항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합니다. 셋째, 신고처 정보입니다. 학대 신고는 지역 동물보호단체, 동물복지단체, 동물관리기관, 경찰 등에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관의 연락처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제3절 동물보호단체와 봉사활동입니다. 한국은 고유의 문화와 자연 환경을 지니고 있는 동시에 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에 있어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보호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동물 보호와 관련된 봉사활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본 절에서는 한국에서 활동 중인 동물 보호단체와 그들의 봉사활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물 보호는 무엇보다도 인류의 동반자인 동물들의 안녕과 안락을 증진시키기 위해 중요한 노력입니다. 제1항 한국의 동물보호 현황입니다. 첫째, 한국의 동물보호 상황입니다. 한국은 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함께 동물 복지와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유기동물 문제, 학대 사례, 무분별한 사육 등의 도전적인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째, 한국의 동물보호단체의 역할입니다. 한국에는 동물 보호를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동물권익옹호단체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등이 있으며 이들 단체는 유기동물 구조, 동물 학대 사례 신고 및 조사, 입양 캠페인 등을 통해 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물보호 봉사활동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많은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주로 유기동물 보호소에서의 동물 돌봄, 청소, 사료주기 등의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며 또한 입양 캠페인이나 교육 행사 등에 참석하여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봉사활동의 영향입니다. 한국에서는 동물보호단체와 봉사자들의 노력으로 많은 유기동물들이 새로운 가정을 얻었고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증가함에 따라 학대 사례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은 사회적 관심을 동물 보호에 높이게 하고 정부 및 사회적 단체들도 이러한 움직임에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2항 한국의 주요 동물보호단체입니다. 한국에서는 다양한 동물보호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동물권 행동 카라입니다. 2002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2005년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로 정식 등록되었고 2018년 사단법인 동물권 행동 카라로 단체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한국동물학대방지연맹입니다. 한국동물학대방지
연맹은 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그들은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법률 개혁과 교육 프로그램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물권 단체 케어입니다. 2002년 8월 설립 당시에는 동물사랑 실천협회로 출범하였으나 2015년 동물사랑 실천협회에서 사단법인 동물권 단체 케어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및 지역별 단체입니다. 많은 지역에서 동물보호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동물 문제에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동물복지지원센터는 서울시에서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입양 100% 실현을 위하여 유기동물의 치료부터 입양, 교육까지 전담하는 동물보호 전문시설로서 2017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2020년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를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3항 봉사활동입니다. 한국의 동물보호단체들은 봉사자들의 지원을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기동물 구조와 입양입니다. 많은 동물보호단체들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입양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동물들이 안전하고 사랑을 받는 환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봉사자들은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동물들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은 동물들에게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입양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의료 치료 및 사회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입양 촉진입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 행사를 주최하고 입양 가정을 찾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는 데 크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물복지 교육과 정보 제공입니다. 봉사자들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동물복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학교, 커뮤니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동물 학대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4절, 노년기 반려동물을 위한 특별한 관리 방법입니다. 노년은 인간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게도 도래할 수 있는 삶의 한 단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든 반려동물도 우리 생활의 소중한 일부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나이를 먹고 노령화되면서 다양한 건강 문제와 관리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노년기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특별한 관리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제1항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입니다.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노년기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질병이나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도와야 합니다. 이러한 검진에서는 심장, 신장, 관절 등의 주요 기능을 평가하고 필요한 예방접종과 치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적절한 영양 공급입니다. 노년기 동물은 대사 속도가 느려져 영양 섭취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노년기에는 저칼로리 시간이나 노화에 효과적인 추가 영양소를 포함한 사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식사량과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적절한 운동과 활동입니다. 운동은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기 동물도 꾸준한 운동과 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신체적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적절한 운동을 선택해야 합니다. 일일 산책, 수영, 간단한 놀이 혹은 관절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등 노년기 반려동물의 경우 더 부드럽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